안녕하세요. 최재영입니다. 네, 박수를 이미 치는 바람에 썰렁해졌네요. 네, 소개를 받은 것처럼 현재 여러 군데 학생들을 실용음악 반주법이라는 어떤 특화된 그런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께 제가 이 환경이 얼마나 낯선지, 제가 얼마나 지금 뭐라 해야 되나 굉장히 썰렁하다 그러나요? 그런 제가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아까 혹시 애국가를 부르면 어쩌나 할 정도로 여러분들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을 특히 실용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공적인 이런 기관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참 없습니다. 공적인 이런 행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거는 1년에 단 한 번 새벽에 민방위 훈련을 하는 것밖에 없는데 막 이렇게 교육장님 오셨기 때문에 저는 너무 감사했지만 순서대로 해서 가면은 제가 제 스스로 저에 대해서 낯선 모습이 제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가 좀 그랬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을 이 교육청에서 만나는 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좀 아주 새로운 신선한 일이고, 네, 그것도 한편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겠고요. 일단은 제가 학교에서 어떤 것들을 가르치고 또 그 학생들이 요즘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두 가지 부류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학생들은 말 그대로 실용음악을 공부하러 온 학생들. 그러니까 주로 저는 이제 기독교 학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실용음악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을 전공을 하려고 온 학생들을 가르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클래식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있는 학교인데 그 학교에서 이제 지금 이런 실용 반주에 대한 어떤 요구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요청이 와서 과목이 개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속하는 경우가 장신대의 경우인데 장신대 대학원하고 학부에서 실용음악 반주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얼마나 이게 필요한지를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 대학원하고 학부 과정을 격년으로 제가 했었어요. 한 해는 대학원을 하고 한 해는 이제 학부를 하고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매해 두 학교를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학생들 요구도 크고 아니 다른 데도 아니고 교회음악과를 전공했는데 교회에서 반주를 못한대 이런 얘기를 듣는 게 굉장히 얼마나 견디기 힘든 일인지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또 이해를 잘 못하시다 보니까 단순히 피아노를 전공했는데만으로도 반주를 못하는 거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먼저 좀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같은 학교, 같은 전공, 인문계 아니면 경상대 이런 학부 개념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같은 계열에서 어문 계열에서 일어 전공한 학생하고 중국어 전공한 학생하고 두 학생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통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어하고 중국어는 서로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같은 언어라는 범주 안에 있다 그래서 너는 일본어를 전공했으면서 중국어를 못하니라고 말 못하죠.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거든요. 클래식하고 아까 또 교육장님께서 순수 음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좀 오염된 음악하고 순수한 음악하고 내가 어떻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만 클래식하고 또 이런 실용음악, 파퓰러 뮤직하고 두 가지를 파퓰러 뮤직을 하는 사람이 클래식 못하는 거 여러분 당연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클래식 음악을 하는 사람이 파퓰러 음악을 못하는 거는 좀 자존심 상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언어가 다른 거예요. 이쪽은 중국어고 이쪽은 일본어인 거예요. 그때는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금만 더 하면 좀 자존심 상해하는 분들은 조금만 연습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저한테 어떤 분이 한번 오래전인데 한 5년 전쯤에 저한테 수소문을 전화 주신 분이 계셨는데 본인이 한 20년 정도를 피아노를 쳤대요. 클래식을 전공했고 근데 전화로 이제 반주법 좀 가르쳐 줄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레슨을 받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화 통화로 반주법 가르쳐 달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 10년, 20년 동안을 피아노 오랫동안 쳤기 때문에 조금만 얘기해주면 어떻게 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당황했던, 네.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전화 한 통화에 분량밖에 안 되는 것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의 수업 내용이에요. 수업 내용. 왜냐면 그래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은 전공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 나는 실용음악을 배우고 싶어요 하는 학생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실용음악 전공하는 학생들은요, 2년이면 2년, 뭐 주로 요즘은 그 4년제보다 2년제에 좀 더 많이 되고 있지만, 2년 동안에 사실 피아노 악보를 볼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고 해도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제가 처음에 이런 걸 물어봐요. 클래식은 어느 정도 배웠니? 하고 면접 볼 때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면 대부분 가장 많이 친 학생이 최근이 40번이에요. 더 이상 친 학생들은 정말 전체 한 100명 중에 1명꼴, 한 1%네요. 1% 정도 되고, 가장 많은 학생들에 속하는 게 한 최근에 30번 정도이고요. 전공을 피아노 전공, 실용음악 피아노 전공한다고 왔는데도 실제로 클래식적인 경험은 글쎄 언제 배웠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한 저학년 때 한 바이엘 정도 배우고 말았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런 그 클래식적인 그 교육의 경험으로 그 학생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 그래 한번 쳐봐. 그럼 너무 잘 치는 거예요. 물론 치는 어떤 기준은 다르죠. 클래식적인 어떤 터치라든지 아니면 클래식적인 어떤 폼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좀 다른 부분으로, 다른 차원으로 잘 치는 거지만, 어쨌든 저는 일본말 하는 사람한테 중국말 못하는 거 없어 뭐라고 하지 않을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본어를 하는데 일본어를 너무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그 파퓰러 음악적인 부분으로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무언가 새로운 논리가 있나 보다. 중국어 알파벳이 있고 일본어 알파벳이 있는 것처럼, 영어 알파벳이 있고, 또 한국어에 가나다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클래식에서는 우리가 클래식만으로 습득할 수 없는 팝 음악에, 실용음악에 어떤 알파벳이 있나 보다.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공부하지 않아도, 뭐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아요. 또 왠지 또 완전히 배제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도 저기 클래식을 기초를 좀 닦고 그 다음에 실용음악을 해야지. 그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물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적인 환경으로는 그 얘기도 아직까지 맞아요. 왜 아직까지 맞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실용음악적인 부분으로 기초를 다루는 과정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실용음악을 하는 학생들도 손가락을 돌리고 테크닉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클래식적인 기반으로 뭐 바이올린도 배우고 첼로도 배우는 어느 정도의 배우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재즈 음악을 아예 어린이 때부터 가르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어린이들은 바이올린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재즈를 가르쳐요. 물론 방법이 다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들이 시스템들이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조금씩 그것들을 좀 이제 뭐라 해야 되나,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무슨 뭐 선도한다든지 어떤 리드한다는 느낌은 아니어도, 우리 학원에서는 늘 변해가는 어떤 그 음악 환경에 맞춰가는 학원이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요즘은 저는 가끔씩 학원을 운영하시다든지 아니면 선생님들을 가르칠 기회가 있는데, 이런 학생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학교에서 반주를 하는 학생들이 있나 봐요. 각 반에. 반주를 하는데, 가끔씩 코드가 없는 뭐 창작도 이런 것들을 갖고 오는데, 요번에 다음 주에 제가 반주를 해야 돼요. 반주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는데 선생님이 너무 난감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코드도 안 적혀 있고 피아노 악보도 없고, 네, 이게 지금 멜로디 악보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몰라서 너무너무 당황스럽다.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 걸 봤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도움이 되어야겠다. 이런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되도록이면 좀 서로는 좀 줄이고 싶은데요.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해를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래식하고 파퓰러 뮤직은 정말 다르거든요. 정말 다르기 때문에 교육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클래식은 처음에 이제 독보를 배워야 되잖아요. 악보를 읽는 걸 배워야 되고, 읽는 걸 가지고 그대로 피아노로 연주하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악보가 있으면 막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악보가 좀 날라가.
근데 멜로디 악보만 했으면은 뭐 음매 기지고 막 이렇게 된다는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피아노 악보가 없으면 너무너무 막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근데 사실 클래식 전공하지 않고 피아노를 많이 안 쳤는데도 반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어떠한 어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잘했을까? 물론 물어보죠. 어떻게 잘 치니? 그러면 아무도 딱히 말해주지 않죠. 그냥 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굉장히 얄밉죠? 왜냐면 나도 그냥 치는데 안 되는 건데 넌 그냥 치는데 되니? 이렇게 막 마음이 될 수 있는데 선생님 뭐 가르쳐주기 싫어서 그러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거보다는 말로 이렇게 꼬집어서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건데 신호음악은 그래요. 말로 하기가 어려워요. 말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결이 불여 일타다 이런 얘기를 해요. 100번 보고 책상에서 앉아서 하지 말고 뭐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은 그냥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실용음악은 일단 경험하고 일단 치는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경험하는 게. 그러니까 일단은 모르는데 어떻게 쳐? 성격도 그러신 분 있죠? 너무 완벽주의 꼼꼼하신 분 있어갖고서는 내가 이걸 뭐든지 완벽하게 알 때까지는 절대로 안 해. 남한테 뭐 서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쳐보지도 않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무언가 조금 실마리가 있을 때 한 번씩 쳐보고 한 번씩 또 한 번 시도해보고 사실 또 어떻게 보면 한 번씩 실수해보고 어떻게 보면 실용음악은 실수하면서 많이 익혀지기도 합니다. 굉장히 뭐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막 하다가 막 치다가요 어떻게 잘못 쳤는데 그 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이거 뭐죠? 막 이래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막 공부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이론을 먼저 하는 것보다는 경험을 먼저 하는 게 좋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실용음악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라면 이건 코드가 있어요. 그러면 코드를 이 코드는 이렇게 치는 건데 악보로 하면 이렇게 돼. 그게 아니라 악보로 하면이 아니라 건반으로는 이렇게 돼. 장삼도 단삼도 이걸 가르치기 없어. 초등학교 뭐 저학년 애들한테 장삼도 단삼도 부담스럽죠. 그렇죠? 아이들이 힘들죠. 그렇게 하면서 흥미를 없애는 것보다는 이거 도미솔이야. 도하고 미 사이에 건반이 몇 개이니? 이렇게 건반수로 생각하게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죠? 장삼도 하면 건반이 사이에 몇 개가 있어요? 안 세어보셨나요? 네. 치고 있는 건반까지 포함하면 5개고, 그 사이에 있는 걸 찾아보면 3개가 되죠. 단삼도는 한 개만 더 빼면 되니까, 그렇죠? 4개, 2개가 맞고요. 그런 식으로 건반수로 세워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기타하고 굉장히 같아요. 여러분 기타 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기타가 보면은 왼쪽에 그 바에 프렛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프렛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칸 하나가 반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C 코드를 쳤는데 이걸 그대로 프렛을 한 칸 옮기면 C 샵이 된다. 그렇죠? 또 한 칸 올리면 D가 돼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거는 뭐고 이건 뭐야 장삼도 단삼도 물론 나중에 공부해야 되지만 경험을 먼저 한 다음에 이론을 알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이 음악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들한테 반주 완성 이런 책을 아마 한번 가르쳐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 반주를 아이들이 좋아하던가요? 그 반주 완성이 뭔지 모르시나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제가 굉장히 많이 서점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그 반주 책들을 보면 주로 오른손으로 멜로디를 치고 왼손으로 아르페지오를 하는 그런 반주 패턴이더라고요. 2거리든 3거리든 쭉 나와 있는 것들이 보면 그리고 최근에 나와져 있는 무슨 그 반주 완성 책들도 보면 대부분이 거기서 벗어나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린이들을 가르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어린이들은 왼손이 굉장히 약해요. 그렇죠? 어른들도 약하고요. 대부분이 또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른손으로 달랑 멜로디만 치게 하기는 오른손이 너무 아까워요. 잘하는 사람이 조금만 하고 있으면 아깝잖아요. 마찬가지로 왼손은 조금 줄여줬으면 좋겠고 오른손은 좀 늘려줬으면 좋겠는데 파퓰러 음악이 정말 그래요. 파퓰러 음악. 그러니까 이 반주를 가르친다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지금 나의 살던 고향을 치는 거를 이렇게 치면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은 선생님들밖에 없어요. 왜냐면 가르치기가 편하거든요. 멜로디 연습하고 쿵짝짝짝 가르치면 하나 끝나잖아요. 사실은 편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어디 나가서 반주할 때 그렇게 치면 욕먹죠. 네. 왜냐면, 물론 동요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근데 동요도 요즘은, 최근에 제가 최근에 동요들은 잘 모르다가, 뭐 동요 대회 이런 거를 이제 볼 기회가 있었는데 보니까 요즘 동요는 옛날 동요하고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당기문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리듬이 있는 것도 많고 아이들도 옷을 뭐 거의 무슨 뭐 티네이저 가수들처럼 막 입고서 막 이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는 동요도 옛날 동요가 아니구나.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치면 네, 굉장히 좀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게 구조적으로 이것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가 어려워요. 더 테크니컬하게 더 그 공부를 훈련하기 하기 전에는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오른손을 완전히 제한시켰잖아요. 멜로디만 치라고. 그렇죠? 오른손이 멜로디를 치니까 그러면은 계속 왼손이 땀나야 되는 건데 왼손이 더 이상 하기에는 어린이들이 힘들죠. 어른들도 힘들죠. 뭐 쿵짝쿵짝 아무리 쳐도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막 멋있어하는 연주자가 있었어요. 반주,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찬송가를 치는데 뭐 만약에 나 같은 죄인을 친다 그러면은 그분이 어떻게 치냐면 뭐 이렇게 치는 분이 있었는데 막 제가 눈이 반짝반짝 나고 막 입이 막 벌어지고 너무 멋있다. 그렇게 막 드르릉 치는 게 얼마나 멋있고 한 번씩 긁는 거 있잖아요, 이거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도 저렇게 나중에 커서 저렇게 칠 수 있도록 돼야지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또 음악의 환경도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반주자를 만나는데 그 반주자는 게으른 건지 어떤 건지 정말 손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 전에 만났던 반주자는 너무 막 손을 많이 움직이는데 이 반주자는 안 움직여요. 어떻게 치냐면 이 정도로만 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전에는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는 게 제일 잘 치는 반주자였거든요. 근데 이런 반주를 듣고 났더니 아니 훨씬 조금 치는데 훨씬 더 그 공간을 채우는 느낌이 더 울림이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땀나게 치는 게 아닌데 뭐가 달라진 거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 공간을 적게 치더라도 어떻게 울려야 공간이 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사람은 정말 열심히 치고 처음에 멋있게 들렸지만 자세히 들으면 C 코드를 칠 때는 dom소만 치고 있고 G 코드를 칠 때는 솔실만 치고 있는 거예요. 네, 또 뭐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어떻게 돼요? 솔레시 노레시 이렇게 되겠죠? 그거만 있고 가끔씩 그렇지 않을 때 경우에는 좀 심심할 때 한번 긁어주고 네, 결국 화성에서 사모하면서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요즘 음악은요, 파퓰러 음악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화성적인 부분들이 음악이 점점 발전할수록 리듬만 발달하는 게 아니거든요. 화성도 발달을 하거든요. 사람들의 귀도 그래요. 처음에는 사마음으로 듣기 좋아 그랬지만 나중엔 심심해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조금 더 화장하고 싶어지죠. 조금 더 꾸며요. 그럼 7화음이 된다고 그랬죠. 7화음이 들어가면 사마음으로 너무 좋아 막 그러죠. 그러다가 조금 더 열심히 음악 듣고 즐기고 하다 보면은 7화음도 심심해 이래요. 그럼 그 다음에 다시 또 9화음, 11화음 이런 식으로 더 재즈적인 그러한 소리들을 갖고 또 막 만들어 보게 되죠. 그러면 정말 좋아. 굉장히 좀 전에는 부담처럼 느껴졌던 소리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세련되게 느껴져. 뭐 이런 경험들 아마 하실 거예요. 그전에는 별로였는데 지금은 좋아. 이런 경험들. 결국 뭐냐면 귀가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색깔, 저는 늘 학생들을 가르칠 때 색깔과 꼭 같이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코드를 우리가 안다, 음을 안다 하는 건 색깔을 아는 거나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시각이고 하나는 청각일 뿐이에요.
그 50년대에 그 인류학자들이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아프리카 어린이들하고 유럽의 어린이들하고 무지개를 그려보게 했었어요. 했었는데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이 무지개를 그렸는데 색깔이 여러 개가 있는 크레파스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 색 이상은 쓰지 못하더래요. 그런데 유럽에 있는 어린이들은 있는 색깔들을 다 써서 무지개를 그렸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뭘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색깔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색깔이 조금밖에 인지가 되지 않는다. 아무리 그 화려한 무지개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도 그랬죠. 옛날에는 무슨 무지개, 몇 색 무지개였어요? 무지개? 5색 무지개였어요. 아니었어요. 5색 무지개. 그 어딘가요? 저기 설악산 쪽에 5색 약수터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5색 무지개라 했는데 지금은 5색이라고 안 그러죠? 네. 7색깔도 지금은 좀 약간 좀 약한 것 같고 어린이들 그리는 거 보면은 훨씬 더 많은 색깔들을 그려요. 그런 걸 보면 5색이다, 7색이다 이런 것보다는 또 과학적으로 막 해보다 보니까 프리즘인 거잖아요. 다양한 층의 그 색깔이 이렇게 층지어서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7색이다, 12색이다 얘기할 수 없었던 것처럼 자꾸 느끼면 느낄수록 거기에는 색깔들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그 아프리카 어린이와 유럽의 어린이를 비교했던 것처럼 제가 바로 어제 전공 실기를 하는 학생 한 명한테 어떤 곡을 그 피아노 곡을 카피를 해갖고 오는 숙제를 줬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검사를 했는데 어느 부분이 완전히 비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왜 비어있냐? 한번 음악 들어보자 해서 같이 들었어요. 여기 뭐 있는데? 했더니 뭐가 있는데? 저는 안 들리는데요. 그러더라고요. 다시 들어봐. 안 들린대요. 한 3번을 들었는데 자기는 그게 맞는 것 같대. 아무것도 안 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이론을 설명을 했어요. 여기에 이렇게 치는 소리가 있어. 그걸 다시 한번 들어봤더니 있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색깔이 아예 무슨 색깔이 있다가 아니라 아예 무색인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내가 인지를 하고 나니까 색깔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 그런 것처럼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들린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색깔을 배워서 알 수 있나요? 아니죠. 많이 보면서 서로 구분하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가장 원색인 빨강, 노랑, 파랑 세 가지 색깔은 딱 구분이 되지만 그 중간중간의 색깔들은 서로 비교하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섞여지고 이게 많이 섞이고 이게 적게 섞였느냐 아니면 이쪽에 섞였느냐에 따라서 농도라든지 채도라든지 명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코드도 처음에는 사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마음을 귀로 판단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는 청각적이기 때문에 시각을 이제 다루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악보를 보는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청각을 기울여 주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요즘 뭔가요? 일요일 밤인가? 거기 뭐 눈을 떠요? 인가요? 토요일에 하는 건가? 이거에 하는 건가? 토요일에? 예. 눈을 떠요라는 프로그램 있죠? 그것처럼 아이들한테 눈을 감아요 프로젝트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눈을 감고 한번 해보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이름을 가르칠 때 있잖아요. 그럼 C, D, E, F, G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손을 5개를 딱 얹게 하고 눈을 감아요 하고 E를 쳐봐, F를 쳐봐, 자꾸 그 다음에 C와 E를 동시에 쳐봐, C와 G를 동시에 쳐봐. 어쨌든 처음에 5개 손가락 안에서만 움직이게 하면서 그 3도의 간격, 5도의 간격을 내가 느낌으로 알 수 있게. 여러분 클래식 악보 음악을 가르칠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피아노 보지 말고 쳐 그러죠. 그렇죠? 악보 볼 때도 번호 보지 마, 피아노 보지 마 그러잖아요. 그렇죠? 보지 말 게 왜 이렇게 많은데 차라리 눈 감으라든지.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악보도 보지 마거든요. 이제 악보도 보지 마. 이게 우리 실용음악은 피아노 보지 마, 번호 보지 마 하지만 악보만 봐야 하는데 이젠 악보도 보지 마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면 정말 안 본 상태에서, 왜냐면 정말 시각적인 부분에 도움을 받지 않아야 상상력이 더 커지거든요. 상상할 수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어떤 코드가 나올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자꾸 경험적으로 더 훈련이 되려면 보지 않는 쪽이 좋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에 그런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막 요구하기가 어려웠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마 느끼실 거예요. 아이들이 훨씬 더 빨리 배우는 거. 오디브라. 그렇죠?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교습소를 하시는 분인데 몇 년 전, 아주 오래전인데 그분이 한 2년 정도를 저한테 이제 레슨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조금 좀 연세도 있으시고 굉장히 이쪽 음악에 좀 적응이 잘 안 되신 분이나 하나를 배우시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셨거든요. 한 2년 정도를 배웠더니 이제 좀 학생들한테 그런 걸 한번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으셨나 봐요. 그래갖고
학생한테 어떤 내용을 가르칠지 저한테 코멘트를 말씀하셔서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그 주에 가르쳐 주셨나 봐요. 그 다음 때 피드백이 왔는데 그분이 거의 사색이 되셨어요. 내가 2년 동안에 배운 걸 하루 동안 다 했다고. 그 학생이. 네. 그 다음에 가르칠 게 없다는 거예요. 저도 난감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분이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면 그분이 2년 동안에 배웠던 게 그렇게 많은 그 어린이들이 잘 치는 어린이들에 비하면 많이 배운 건 아니었지만 그분은 굉장히 노력해서 배운 거였는데 좀 그 아이가 좀 눈치가 있어갖고 한 달 정도 좀 기다려서 모르겠는데 근데 그날로 그냥 다 알아버리니까 너무 아마 충격을 받으셨나 봐요.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예 뭐 뱃속서부터 진짜 리듬감이 있는 음악 들으면서 잘하잖아요. TV를 통해서 뭐 비디오를 통해서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교구들을 통해서 많이 그 리듬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화성들에 대해 익숙하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다 다른 것 같아요. 가요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 학생 시절에는 양이은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좋은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그 코드 진행이고 좋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네, 그렇게 치면은 되게 심심하게 느낄 거라고요. 지금 완전히 뭐 다른 느낌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그러면 진짜 아이들이 그 시간을 내가 그만큼을 따라잡으려면 내가 얘네들보다 음악을 2배 더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건 듣는 만큼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동안에 물론 얘는 공부하는 것처럼 듣지 않았어요. 우리도 공부하는 것처럼 들을 필요는 없지만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노래방 많이 가라고 말씀드려요. 노래방 가서 일단 노래방만 갔다면 탬버린 잡으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네, 반주 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왜냐면 일단은 리듬을 타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고 일단 노래방 가서 이렇게 막 리듬감 있는 곡을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단 몸에 배어져 있는 거거든요. 몸이 기억하는 거지 머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경험 많이 하실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이건 뭐 여기가 처음이 아니라 여기저기 가서 레슨도 받아보고 어디 무슨 반주법이란다고 공부를 해보고 했는데 머리로 아무리 노트를 하고 머리로 아무리 이렇게 해도 네, 실제로 치려면은 머리가 하얘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몸으로 익혀야 돼요. 몸으로 익힌다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 잘 처음에는 와닿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근데 그거는 왜 안 와닿으시냐면 몸으로 일단 시도를 안 하셔도 일단 해보셔야 돼요. 제가 그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숙제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쳐본 다음에 얘기하세요. 그래요. 쳐보면은 다음 주까지 해볼게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저희 학생 중에 또 나이 드신 분이 계시는데 늘 겁을 먹으세요. 새로운 걸 가르쳐주면 다음 주까지는 못하겠죠. 다음 주까지 해오라고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시죠?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피아노 학원을 하시면서 굉장한 분인데 피아노 학원을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 맡겨두고 와서 천안대학을 다니시는 분이에요. 천안대학 다니고 그리고 뭐 전력대 가서 또 하고 아이들은 거의 버렸더라고요. 그리고 공부를 하시는 분인데 부담스러우니까 그러시는데 일단 쳐보세요 했더니 치고 났더니 다음 주까지 할 수 있겠다 그러더라고요. 일단 쳐야 돼요. 머리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안 보고 치는 건 되게 신기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요. 안 보고 치는데도 원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쳐보면 이거였구나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두려움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낯선 거하고 어려운 건 다른 거죠. 그렇죠? 물론 어려운 거가 낯선 것 중에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지만 두 가지는 다른 거예요. 낯선 거는 친해지고 나면 괜찮아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려운 거하고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는 절대로 어려운 공부는 아니에요. 물론 계속하면 어려워요. 계속하면 어려운데 일단 첫 출발은 어렵지 않아요. 어렵게 시작하는 것보다 친해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리듬감 있는 곡이나 아니면 그런 화성적인 그런 곡들을 요즘 곡들을 많이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프린트를 한번 보시면요. 네, 뭐 학원 환경의 변화는 저보다 여러분들 더 잘 아실 테니까 한번 그 대안으로서의 실용 반주법에 대한 그 설명을 먼저 한번 들어보면요. 자,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그 일정한이라는 거는 완전한이 아니에요. 일정한 학습 성취감을 늘 얻을 수 있어요. 왜냐면 단계별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 아이가 어떤 아이들은 아예 처음부터 피아노 클래식을 안 배우고 반주를 배우기를 원해서 오는 학생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학생들한테 좀 난감할 수 있거든요. 얘가 피아노도 잘 못 치고 특히 왼손이
정말 완전히 안 되는데 어떻게 쿵짝짝짝을 치기가 어렵죠. 왜 한꺼번에 뭐 3개의 블락코드를 치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쳐야 되나 그럴 수 있는데 그 단계별로 이런 실용음악을 가르치는 데 쉬운 이유가 뭐냐면 실용음악은 리듬 악기와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피아노로 치는 거지만 리듬 악기와 관련이 많은데 다시 말해서 뭐냐면 실용음악적으로 만들어진 거의 모든 노래들은 혼자 연주하도록 되어진 곡보다는 리듬 악기와 같이 연주하도록 작곡되어진 곡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혼자 치는 경우, 혼자 연주를 한다든지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러한 리듬적인 부분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리듬 하면 생각나는 악기가 뭐죠? 드럼이 있죠. 네. 드럼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뭔가 여러 개의 북들이 있지만 어떤 거? 스네어. 네, 스네어를 아시네요. 네, 스네어. 스네어는 그 큰 북이 있으면 옆에 있는 작은 북을 얘기해요. 큰 북과 작은 북. 예, 베이스 드럼, 스네어 드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수많은 다른 퍼쿠션들이 있어요. 퍼쿠션하고 심벌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2개의 파트를 얘기를 하다 하면은 베이스 드럼하고 스네어 드럼, 큰 북과 작은 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2개가 가장 중요한 리듬의 의미를 전달을 해주거든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어떤 소리가 잘 들릴 것 같아요? 반주를 해보신 교회나 아니면 어떤 그 모임에서 반주를 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게 잘 들릴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할 때는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거겠지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큰 게 아닌가 보지? 뭐 이런 생각. 네. 맞습니다. 이 큰 북이 아니라 작은 북 소리가 훨씬 잘 들려요. 이 큰 북은 정말 이 저음부의 소리이기 때문에 들린다라는 표현보다는 느껴진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작은 북은 우리가 정말 잘 들리는 중음부에 있거든요. 중음에서 고음 정도의 소리의 톤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 다르지만 그 때문에 소리가 굉장히 명료하게 잘 들리는 소리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치냐면 가장 쉽게 박자로 보면 쿵딱 쿵딱 뭐 쿵딱 쿵쿵딱 쿵딱 쿵딱 뭐 이런 식으로 쳐요. 늘 얘는 거의 같은 곳을 쳐요. 어떤 곳이죠? 약박. 약박자리인데 약박이 제일 크게 나온다는 소리예요. 이상하죠? 그렇죠? 약박자리가 제일 크게 나온다. 다시 말해서 코드도 3화음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7화음에 대해서 느끼는 것처럼 이런 약박들의 소리가 나오게 되고 리듬이 점점 발전된다는 건 뭐냐면 강약, 중강약이 없어진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그 온비트, 정박자의 소리들은 당연하게 느껴져야 그 다음에 더 발전된 리듬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소리는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연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음악을 할 때는 이런 온비트를 느끼기 때문에 여기를 굳이 강조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게 필요하구나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코드를 아무거나 쳐요. 자, 한번 2가지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치는 거하고요. 다르죠, 그렇죠? 첫 번째는 강약, 중강약을 넣고 두 번째는 약박에. 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처음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낯선 부분일 수 있겠지만 사실 실용음악과의 학생들은 이걸 안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다시 말해서 이제 정말 지금 너무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는 벌써 그 괴리 간격이 굉장히 많이 생긴 거예요. 지금의 학생들의 어떤 몸하고 우리들의 생각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설명을 제가 안 해요. 안 해도 당연히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정박자는 왼손에 있는 거예요. 왼손이 베이스 드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느낌인 건데 그럼 이거를 만약에 풀어서 칠 때도 달라지겠죠. 만약에 어떤 사람은 무언가를 푼다라고 했을 때 정박자 개념으로 풀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푼데도 뭐 이렇게 풀 거예요. 그러니까 딴딴딴딴딴딴 딱딱딱딱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번을 이렇게 친다고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풀어야지 했던 부분이 두 번째, 네 번째 박자로 갔더니 어떻죠? 어떤 게 더 좋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아니고 음악마다 그 성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거는 굉장히 클래시컬하게 쳐야지 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파퓰러하게 쳐야 되는 곡이 있다고요. 두 번째 곡은 파퓰러한 곡을 칠 때 더 어울리겠죠. 사람들이 느낄 거예요. 저렇게 치니까 나도 저절로 어깨가 끄덕끄덕, 어깨는 끄덕이 아니나? 고개가 끄덕끄덕 되어지네. 네, 그렇게 아마 느낄 것 같아요. 어깨가 움직여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그 리듬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왼손은 그늘만 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게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코드를 어떻게 칠까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코드를 단순하게 3화음을 치는 것하고 7화음을 치는 것하고 이제 제가 한번 요건 한번 말씀드린 다음에 이 그 1번에 대한 걸 더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세븐 코드를 칠 때요 도, 미, 솔, 시 이렇게 치는 분들이 있어요. 도, 미, 솔, 시 플랫 이런 식으로 그 치름이 맨 위로 올라가게 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외성으로 치게 되는 소리가 가장 안 예쁜 소리예요. 이건 이론책에 나오는 거고요. 실제로 피아노로 이렇게 치는 일은 없어야 되거든요. C를 치다가 좋으세요? 좋지 않으셔야 돼요. 지금 좋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안 좋아야 돼요. 그런데 이건 편하죠. 뭐냐면 치름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편하죠. 자리 바꿈의 개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점점 발전되어지는 파생되어지는 음들은 안에 들어가야 좋아요. 내성이. 그러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의 개념보다는 그래야 안정적인 느낌이에요. 바깥으로 있을 때는 가장 뭐랄까요? 가장 베이직하면서 가장 그냥 원초적인 느낌, 그렇죠? 좀 자극적인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남미 음악 있죠? 남미 음악에서는 일부러 많이 써요. 일부러 친다고요. 그 느낌이 좀 이렇게 막 밝은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여름에 들으면 시원할지 짜증날지 모르겠지만 조금 어쨌든 더운 여름에 느낌이 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칠 때 다 이렇게 치는 건 좀 무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리 바꿔서 치름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좋은데 그래서 많이들 가르치는 그 노하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간단하게 설명을 일단 오늘은 드릴게요. C 코드가 있으면은 이 위로 올리는 것보다 이렇게 치면 소리가 안 좋다 했잖아요. 그렇죠? 치지 않고 오음을 내려주는 거예요. 같이 치지도 않아요. 같이 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여러분, 소리를 예쁘게 하기 위해서는요, 더블링, 똑같은 음이 중복돼서 나오는 건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왼손에서 한 번 쳤으면 오른손에서는 안 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소리가 맑은 소리가 나거든요.